자,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대한 보험이 있죠. 바로 학교안전공제입니다. 오늘은 이 학교안전공제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에 대해서 그 소송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지금 보험 전문 변호사하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돼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다친 사건을 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이나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을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에서 우리가 대법원까지 간 사건 하고요. 그리고 학교안전공제에서 십자인대 파열로 학교안전공제를 상대로 C급을 판정을 받아서 약 2억 한 2천만 원 정도 그때 배상을 받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가지고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왜 십자인대 파열로 학교안전공제에서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급 안 해서 소송이 진행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의사는 지금 장애가 남는다라고 했고 학교안전공제에는 장애를 인정 못한다 라고 해서 소송이 보통 진행이 되는데 인정을 못한다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학교안전공제에서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장애 측정의 방법이나 그런 장애 정도를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학교안전공제에서는 굉장히 심한 동료가 있어야지만 그것은 장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보통 근데 의사들의 경우에는 5mm 이상만 넘어도 이거는 장애에 해당한다라고 소견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측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기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게 학교안전공제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학교안전공제 측은 보통 10mm가 넘어야지 12급을 인정하고요. 보통 국배법에서 보면은 5mm 이상이면은 12급이다 라고 이렇게 준용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차이가 나는 거고, 기계가 학교안전공제 같은 경우는요 GNRB라는 기계를 계속 그쵸, 선호해요. 그쵸. 소송 가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체 감정했을 그쵸, 때도 그쵸. GNRB로 측정해라. 근데 GNRB가 사실상 유럽의 축구 선수들을 위해서 만든 기계거든요. 그 정도의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이상이 있냐 그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기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맞지 않는 기계인데, 그게 유독 동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상이 없다고 나오다 보니까 학교안전공제에서 계속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GNRB라는 기계가 전국에 몇 군데 없거든요, 대학병원에서도. 그래서 모든 시술관절을 전문할 수 있는 병원에 있는 스트레스뷰 텔로스라는 기계인데 우리 측은 그걸 계속 요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방법이 저희가 봤을 때도 텔로스라는 기계로 스트레스뷰, 왜냐하면 그게 엑스레이 상에서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그게 나왔을 때도 정확하게 이게 몇 밀리다 라고 하는 게 판사님도 봤을 때 되게 신뢰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학교안전공제 우리가 사건 진행한 것 중에요, 소송하기 전에 12급 장애를 받았는데 지급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로부터는 다 장애가 있다라고 소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 측에 지급을 요청을 하면은 전부 다 부지급 통보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 사건 이때까지 학교안전공제하고 몇 건 정도 했나요? 어쨌든 수십 건은 네.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학교안전공제 지급을 안 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뭐 지급 안 할 예정이라죠. 지금은 소송으로 진행을 해도 사실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계속 항소하고. 그쵸. 네. 대법원까지도 가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인대 장애로 대법원 간 사건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사무실이 유일한 것 같은데, 장애가 있냐 없냐 가지고 이게 12급으로 인정돼야 되냐 10급으로 인정돼야 되냐 14급으로 인정돼야 되냐, 대법원에서는 그럼 어떤 취지로 이게 끝났던가요? 저희가 이거는 사실 학교안전공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국가배상법이라는 그 장애 등급을 준용을 해서 그 장애 등급 책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대법원까지 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서 7mm 가까이 나온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8%의 장애율을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근데 1심 재판부에서 판사님이 그냥 15% 자기가 봐도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 해서 8%로 그냥 판결을 내버린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는 저희도 그 판결을 받고 되게 의아했던, 판단의 근거가 사실은 법이 아닌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법이 아닌 그런 근거를 판사님의 재량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뢰인분에게 이거는 무조건 한소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소해서 결국은 12급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었죠. 근데 네네. 거기에서 이제 불복하고 학교안전공제 측에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 간 거고, 그렇죠. 그때 대법원에서 결과가 심리 불속기 기각이 나왔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소를 하고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상고심에서는 한 달 이내에서 판결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게 심리 불속기 기각이면은 그냥 이 사건은 볼 필요도 없다
대법원에 올라올 요건조차도 못 갖췄다. 그렇죠. 판단의 내용이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항소심에서 진행한 그 내용 그대로 판단되어야 된다라고 대법원은 그냥 그걸 결정만 해준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학교안전공제 측에서 이거는 장애가 12급이 아니다. 너무 과하다. 8% 지급돼야 된다. 이런 말은 앞으로는 주장을 안 하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리수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열띤 항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뤄볼 두 번째 사건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12급이 나오잖아요. 5mm에서 10mm 사이에서 동료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12급을 해서 통상 한 남자 고등학생 기준이면 1억 2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10급을 또 어떻게 받아가지고 판결금이 지금 한 2억 2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이자하고 소송비용 다 포함하면은 뭐 한 2억 5천 정도 될 건데 이거는 왜 가면은 10급이 나온 거죠? 다른 사건하고 다르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건과 예외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안전공제 측에서 12급에 해당하는 돈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소송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mm 이상이 나오면서 동료도가 아주 중등도의 동료장애다라고 하면서 10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학교안전공제로 가면 십자인대 파열, 즉 부상이죠. 다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언급을 해봤고요. 근데 실제로 학교안전공제가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참여자한테도 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죠?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건 중에서 한 가지는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에서 운동회 같은 거를 진행하다가 아이의 학부모가 그 운동회에 참여해서 달리기 하던 중에 넘어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학부모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교육활동을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 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안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내라고 하면은 뭐 수업 시간도 포함되지만은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누가 가실이 상관없이 장난치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보상이 되는 거죠. 네,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거는 우리 아이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인데 보상이 되나요? 라는 문의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하도록 학교안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냥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빨리 배상을 해주고 빨리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아이들끼리 장난치다가 아니면은 혼자서 걸어가다가 뭐 넘어져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과실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학교 내에서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수업 시간은 된다 쳐요. 학교 내 말고 학교 외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등하교시도 포함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생각을 해보면은 등하교 하는 것도 어쨌든 학교를 가기 위한 교육활동을 가기 위한 또는 교육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오기 위한 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의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고요. 학교 내 말고 우리 학교에서 설립되어 있는 기숙사 있죠. 기숙사에서 잠을 잘 때까지 시간 그리고 깨워서 등교를 준비하는 시간 모두 포함시켜서 보상한다는 취지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학교안전공제 소송을 수십 건 직접 진행한 우리 장슬기 변호사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만약 주변에 학교에서 다쳤거나 다친 적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공유해서 이런 학교안전공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로운 주제로 다시 오겠습니다.